결혼 전 저는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어해요라며 철저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던 여성. 그 진중한 태도에 반해 결혼까지 했던 남편은 1년간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터져나온 후배의 실수 한마디. 형수님, 예전에 항공사에서 유명하셨죠? 보수적이라던 아내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배신을 알게 된 남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강민호라고 합니다.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죠. 저는 늦게 결혼한 편이에요.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지금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처음 만난 건 지인 소개였는데, 아내는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차분하고 단정했죠. 화려하게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말투도 조신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건 첫 만남에서 아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어해요. 정말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도 있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저는 더 끌렸습니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만났고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생활은 평온했어요. 아내는 성실하게 출퇴근했고 집안일도 잘 챙겼죠. 저도 출판사 일이 바쁘긴 했지만 최대한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거든요. 주말에는 같이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친구들이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내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과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밤늦게 약속 잡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회식이 있다고 해도 늦어봤자 10시 전에는 들어왔죠.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습니다.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배우자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문학 행사를 열었습니다. 작가분들 모시고 푹토크도 하고 끝나고는 간단하게 뒤풀이 자리도 마련했죠. 저는 출판사 대표니까 당연히 참석했고 후배 직원들도 몇 명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한두 잔씩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러다가 후배 한 명이 제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형수님 직장이 불이항공이시죠? 맞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거기서 예전에 좀 유명하셨던 것 같던데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되물었습니다. 유명? 무슨 일로? 그러자 후배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그냥 업무 잘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급하게 말을 돌리는 게 보였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괜히 민감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유명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후배의 그 말 이후로 며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작은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요. 아내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10시 전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11시, 12시를 넘기는 날이 잦아졌죠.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업무가 많아서 회식이 좀 늘었어. 항공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성수기도 있고 팀별 회식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회식이 있다는 날에 집에 들어온 아내한테서 술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회식을 했으면 술 냄새라도 좀 나야 하는데 아내는 깨끗했어요. 향수 냄새만 살짝 났죠.
처음엔 그냥 샤워를 하고 온 건가 싶었는데 머리도 말라 있었고 화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하나둘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외출할 준비를 하는데 가방을 소파에 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가방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열려있는 가방 안쪽으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시계 상자였어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가방을 들려고 하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금방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이거? 팀장님 선물 사드린 거야. 승진 축하 선물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을 닫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팀장 승진 선물치고는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시계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도 100만 원은 가볍게 넘는 제품이었어요. 회사 동료한테 그렇게까지 비싼 선물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출판사에서 거래처 기자분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간 홍보건으로 만난 자리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제 아내 직장 얘기가 나왔어요. 기자분이 항공사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대표님 부인이 불이항공 다니신다고요? 윤지혜 씨요. 네, 제 아내라고 했더니 기자분이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사내 잡지 만들 때 담당자로 유명했죠. 간부들이 유독 챙겼다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부들이요? 그 기자분은 별 뜻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뭐 회사 내부 일이야 잘 나가는 사람들 뒷담화 많잖아요. 그때도 이런저런 말이 좀 있었는데 간부들 오피스텔 드나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회사에서 그런 소문이야 다들 그런 거죠 뭐. 기자분은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간부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회의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수적이라던 아내,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다던 아내가 정말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면서 옆에 앉았죠. 그리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요. 응, 평범했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도 몰랐고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며칠 후 아내가 또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10시쯤 돌아온다더니 결국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아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술 냄새는 여전히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회식 어땠어? 응, 괜찮았어. 좀 길어졌네. 아내는 짧게 대답하고는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왔는데 술 냄새도 안 나고 피곤하다면서도 샤워도 안 하고 바로 자려고 하다니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봤을 겁니다. 저는 남의 폰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충동이 일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화면을 켜자마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된 이름이 아니라 번호만 있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8시 도착. 오피스텔에서 기다릴게. 오피스텔. 기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간부들 오피스텔 드나든다던 그 말. 저는 급하게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이전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지난번 선물 고마웠어. 다음에 또 보자.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너 요즘 남편한테 의심받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한테 의심받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바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평소처럼 태연했고 저는 그저 자는 척만 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다던 그 말은 다 거짓이었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또 회식이 있다며 저녁에 나간다고 했어요. 8시쯤 돌아온다더니 메시지 내용처럼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죠. 저는 일부러 출판사에 남아있는 척하면서 아내가 나가는 걸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도 재빨리 차를 몰고 뒤를 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말 회식을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아내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쪽이었어요. 고급 오피스텔이 즐비한 동네였죠. 아내는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로비에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2층에서 멈췄더군요. 저도 계단을 이용해 올라갔습니다. 12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몇 개 안 되는 호실 중 하나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아내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제게 보여주던 차분한 톤이 아니라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오늘은 좀 천천히 즐기자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죠. 듣고 있다 보니 난리도 아니더군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주먹을 불끈 쥐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당장 문을 팍 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했어요. 저는 복도 끝으로 물러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먼저 나왔고 남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속삭였고 아내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장면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저는 계단으로 뒤따라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두 사람은 가볍게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자기 차로 돌아갔고 남자는 반대편 주차장으로 갔죠. 저는 남자의 차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아마 집으로 가는 중이겠죠.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척하면서요.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당장 아내와 대면해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오피스텔 출입 장면, 창문으로 보인 그림자,
나올 때 포옹하던 모습까지. 더 이상 뭘 더 봐야 한단 말입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죠.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피스텔 앞에서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사진, 창문으로 보인 그림자 사진, 그리고 나올 때 포옹하던 사진까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진정하려는 듯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업무 때문에 잠깐 들른 거야. 당신 왜 이렇게 구속하려고 해? 구속이라고요. 제가 구속을 한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죠. 업무? 오피스텔에서 2시간 동안 업무를 봤다는 거야? 침대에서 하는 업무라도 있었나 보지?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뭘 할 수 있냐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내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는 안 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었던 거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죠. 그 남자가 누구야? 회사 본부장이야. 만족했어. 아내는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을 나와버렸죠. 아내는 뒤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금방 분노로 가득 찼어요.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다던 말, 조신하고 보수적이던 모습 다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저는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폰에 저장돼 있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남자가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윤지의 남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 지금 장난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장난은 무슨? 좋은 아내 얻으셨네요. 예전 일은 그냥 묻어두시죠. 예전 일이라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예전 일이라니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친한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동생은 제 얘기를 듣고 경악했죠. 형,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형수님이? 동생은 제게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형, 이런 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증거도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상담실에 앉아서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까지 전부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결혼 후 분류는 명백하고요. 상간자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상간자인 본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송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내는 제게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죠.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아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젯밤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그게 중요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대로.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 끝났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당신이 오버하는 거야. 아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마치 잘못한 게 자기가 아니라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어요. 이게 뭔데? 아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혼 소송? 지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그리고 그 본부장한테도 소송 걸 거야. 상간자 소송. 아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회사에도 알려질 테고 본부장도 곤란해질 겁니다. 당신 미쳤어?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지.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랑 오피스텔에 드나들면서 뭘 기대한 거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 제발 이러지 마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처음으로 아내가 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안 돼.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 저는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한동안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인 본부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했죠. 본부장 쪽에서는 처음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장이 날아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본부장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하더군요. 의뢰인께서 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시니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합의 같은 건 생각도 없었어요.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했거든요. 한편 아내는 계속 제게 매달렸습니다. 집에서 만날 때마다 울면서 빌었어요. 민호 씨,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요. 회사에서 못 버텨요.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보수적이라던 말,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다던 말, 전부 거짓이었잖아요. 저를 완전히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이어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본부장과 아내의 표정을 봤어요. 둘 다 창백했습니다. 특히 본부장은 이미 회사에서 문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항공사 같은 곳은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임원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알려지면 당연히 입지가 좁아지죠.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고 증인신문도 진행됐어요. 출판사 후배도 증인으로 나와서 예전에 들었던 소문들을 증언했죠. 기자분도 증인으로 나와서 아내가 간부들과 가까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계속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진과 녹음 파일, 메시지 내용까지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본부장 측에서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까지 확인됐거든요. 그 오피스텔은 본부장 명의로 된 곳이었어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은 인정됐고 위자료도 청구한 대로 인정됐어요.
상간자인 본부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죠.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법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부장은 항공사에서 사직 압박을 받았다더군요. 결국 스스로 그만뒀다고 해요.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으니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아내는 더 처참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륜을 저지른 쪽이니 당연히 불리했어요. 신혼집도 제 명이었고 결혼 전 제 재산이 더 많았으니 나눠줄 것도 별로 없었죠. 게다가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거의 빈손으로 집을 나가게 됐어요. 마지막 날 짐을 싸는 아내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또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군요. 민호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미 끝났어. 판결도 났고. 처음부터 거짓말만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신한테 정말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했으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 당신은 그걸 넘었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짐을 다 싸서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거든요. 며칠 뒤 법원 앞에서 우연히 아내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가 마주친 거였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법원 앞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민호 씨, 제발요. 처음부터 거짓말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눈물을 보였거든요. 결혼할 사람 아니면 손도 잡기 싫다면서 진지한 척했던 그때처럼요. 저는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는 끝났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죠. 뒤에서 아내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모든 게 마무리됐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아내는 빈손으로 나갔고 본부장은 직장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